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묻은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질의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과 예산 입행 강행 처리를,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논란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이 접수돼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평일을 열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 오늘의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년 연장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라디오 생전백서에서는 정년 연장, 또 퇴직 후 재고용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춰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만의 졸음 퇴치법 문자로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밥 먹고 졸음이 쏟아지기 딱 좋은 시간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졸음을 이겨내고 계세요? 세모정과 함께 졸음 타파하고 있다는 문자도 좋고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혼났던 추억도 좋습니다. 다양한 여러분의 사연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10분을 추첨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죠. 어제는 경제 분야, 오늘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 현안을 다룰 예정이에요. 네, 어제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파면 후에 권한대행이 대정부 질문에 나간 전례가 없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고요. 오늘도 출석하지 않습니다. 어제 내용부터 좀 먼저 살펴보면 어제는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를 다뤘어요. 그래서 역시나 정부가 발표했던 12조 원 추경 계획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 그러니까 여당은 민주당이 예비비 맘대로 삭감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야당은 뭐 뒷북 추경인데다가 그러니까 뭐 제시는 일부러 늦게 해놓고 빨리 급하게 뭐 그 확인만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이 원래 정부가 초부자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세수 펑크를 2년 연속 그렇게 역대급으로 자초를 하더니 무책임하게 말끝마다 야당의 책임을 떠넘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상목 부총리의 자영업자 발언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변화를 못 따라가서 그렇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그 어떤 학술적으로라든가 그 현상을 분석할 때는 일리가 있는 말일 수는 있어요. 네. 일단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봐도 이게 뭐 온라인으로 재편된 지도 오래되면서 그때도 어떤 우리가 하나의 급물살을 맞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어떤 SNS,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유통이 많이 바뀌었고, 배달 앱이라든가 택시도 앱으로 이렇게 플랫폼으로 네. 예약을 하는 그런 환경이 됐잖아요. 실제로 뭐 돈을 벌어들이는 매장은 또 희한하게도 잘 벌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떤 그 자영업자 개인만의 영역일까? 이걸 좀 보면은 재료값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규모의 경제부터 밀린단 말이에요. 대기업에서 이제 원가를 크게 떼오고 네. 대량 생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동네 빵집이 이거에서 되겠느냐.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상목 부총리가 얘기한 건 팩트적인 측면에서 뭐 반은 맞을 수는 있겠지만 또 틀린 면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됐고, 다음으로 최상목 부총리의 이 발언이 또 뭐가 문제냐면
정부의 이중잣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살림에 대해서는 늘 자화자찬인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낙관론이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낙관론이 어떤 국민 살림살이라든가 정책 판단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만을 줄 수 있었는가. 이거는 또 정부가 자성을 해야 될 부분인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경제수장이 지금 타이밍에 이거를 할 수 있을 말일까 이런 부분인데 가뜩이나 또 최상목 부총리는 개인적으로는 뭐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좀 멀리 나아가서 보면은 경제수장이 보통의 삶을 너무 모르는 건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도 이거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 자영업자들이 플랫폼에 적응을 못한 게 아니라 다들 플랫폼 뭐 배달 앱이라든가 택시 앱도 그렇고 다 가입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 다 떼이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끌고 가는 그 규칙에 따라야 되는 그런 운동장에 올라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제 나온 얘기가 이제 그 근로시간 얘기였습니다. 그 반도체 기업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그 예외 적용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 이런 경제부처 수장들은 반도체 분야에서는 주 52시간 예외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얘기 나올 거고 의대 정원 확대 또 연금 개혁 이런 관련해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서 한덕수 대행이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 두고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한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다음 주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예고하면서 관세 협상도 본격화될 모양새예요. 네, 원래 안덕근 장관이 미국에 가려고 꾸리고 있었는데 그 미국 측에서 최상목 부총리한테 통상회의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규모를 더 키워서 안덕근 장관까지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건지 그건 좀 지켜봐야겠고요. 네. 미국이 제시한 5대 우선 협상국 그러니까 5개 국가를 찝었습니다. 한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 이렇게 해요. 근데 미국은 애초에 아시다시피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생각보다 훨씬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사실 우리 꽤나 큰 카드들이 있어. 이렇게 좀 자신만만한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트럼프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도 읽혀지거든요. 네. 근데 16일에 오늘 그 일본하고 협상이 이제 조만간 예고돼 있고 우리나라 다음 주에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조금 미국이 되레 급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까지 서두르다가 부안해동해서는 안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상목 부총리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관세 협상 최대한 협상을 하고 나머지는 새 정부가 마무리하는 그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방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되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에 무리하게 낀다거나 하는 건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또 최상목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거 관세 카드랑 같이 엮어서 한다라는 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전면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권한도 책임도 취약한 대행 정부가 막대한 국익이 걸린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국내 정치적 시각에서 본다면 견제구 성격이 일단은 보이죠.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대 야당이 대통령 배출한 것처럼 하느냐. 지금 여당이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나오겠지만 일단 국제적인 정세가 빠르게 돌아가는데 지금 흐름을 좀 보면 일본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협상 들어가는데 일본은 천천히 하겠다는 거예요. 급하지 않게 하겠다. 우리 그리고 조금 시간을 더 유예하겠다 이런 건데 우리는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더더욱 상황이 그래요. 왜냐하면 정식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잖아요. 네.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보다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접근을 하려면 50일짜리 권한대행 체제화에서 섣불리 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최상목 부총리도 새 정부를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급하게 갔다가는 다른 나라의 전례가 없이 먼저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떤 시범적으로 네.
제일 크게 맞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어서 신중론이 힘을 얻는 모습이고요. 특히 미국이 바라고 있는 게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거를 계속 끄집어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 뭐 트럼프의 수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된 거에는 또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그만큼 진입하기에 리스크가 커서 우리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뭐 기후 변화 문제도 있고요. 전 세계 시민 사회 단체의 어떤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고 막대한 사업 비용. 이게 사업 비용도 정말 천문학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환경에 부딪혀서 속도를 내기 어려운 분야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우리 정부도 뭐 직접 투자에 참여한다라는 방식보다는 대신에 그럼 우리가 가스를 구매해 줄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도 결정하죠. 네, 탄핵소추안 발의 그리고 시간표를 쭉 생각해 보면 오늘 탄핵소추안 올릴지 여부가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설명을 봐도 민주당 안에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하나는 즉각 탄핵해야 된다라는 강경파인데 아무래도 이 강경파들한테는 헌법재판관 후임자 2명 지명을 한덕수 대행이 한 것이 직격탄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반대쪽에서는 탄핵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풍 우려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파면된 그 마당에 또 탄핵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한덕수를 키워주는 꼴이 되겠다. 라는 진단인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렇잖아요. 나쁜 말이든 좋은 말이든 거론되고 이렇게 견제되는 자체가 체급을 올려주는 거라서 지금 이미 여권에서 정치적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도 이거를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또 권한대행이다 보니까 뭐 관세 등 통상 대응을 하거나 트럼프하고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현재 한덕수 대행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면 이번 주 결론이 나올 거란 전망도 나와요. 네. 이 두 자리 모두 대통령 지명 몫인데 권한대행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도 되는가. 이것 때문에 월권 논란이 불거진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헌법소원 10건 또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접수됐고 대부분 가처분까지도 함께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헌재가 재판관 배당을 했고요. 심리에 착수하면서 평의 시작했고 오늘도 평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근데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현직 재판관이 퇴임하는 게 내일 모레예요. 벌써 18일 다가왔는데 그래서 헌재도 심리 속도를 당기는 모습이고 그러면은 이게 두 재판관이 내일 모레 퇴임하고 나면 헌재가 7인 체제로 운영되니까 좀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원래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8명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돼서 9인이 됐는데 2명 빠지면 7인 체제 가는 거거든요. 국회는 또 국회대로 민주당 주도로 어제 그 위헌적 월권행위, 이 재판관 지명이 월권행위다라고 규정을 하고 한덕수 대행의 사과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을 했고요. 반대로 한덕수 대행 측은 그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은 적법하다면서 가처분 신청은 각하해야 된다라는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죠. 네, 증인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등 경제 당국자들이 총출동했고요. 그 핵심 내용은 이거였어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최상목 부총리가 받았다는 쪽지. 이게 공방의 핵심이었는데요. 이 쪽지에 그러니까 계엄 관련한 예비비 확보, 뭐 국회 대신에 의결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만드는 거에 예비비를 뭐 만드는 것이냐 그런 쪽지가 있었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었고 그 이번에 지금까지 나온 얘기 보니까 그 최상목 부총리가 계엄령 이후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있던 거를 시인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교체한 적이 없다고 답했었어요. 그랬다가 장경태 민주당 의원실이 SK텔레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지적을 한 거죠. 이걸 보면 그 12월 3일이 계엄 선포 날이었고 12월 7일에 최상목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내역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면서 교체한 적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위증이 될 수 있다. 이거 뭐 사과할 의향이 있냐, 위증 사실 인정할 거냐 이렇게 했더니 최상목 부총리가 인정한다. 근데 정확히 날짜를 기억을 못했고 당시 사용하던 기기가 고장이 나서 교체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어제 오후 직원회의에서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이 사퇴 촉구를 받고 있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25일까지 휴가를 냈다고 하고 그러면 휴가에서 돌아온 다음에 거취를 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목인데요. 얼마 전에 연판장이 돌았잖아요. 경호처 직원들이 네. 경호차장이랑 이광우 본부장 그만둬라, 직무 정지해라 하면서 연판장을 작성을 했는데 이게 경호처 신설 이래로 사상 초유의 사태였어요. 그리고 연판장에 참여한 경호처 직원이 700여 명인데 600여 명 가까이 이게 연판장에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일부 직원들이 이달 말까지 뭘 기다리냐, 지금 당장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김성훈 차장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경호처는 대통령만을 위해 존재하는 대통령 사병 집단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물론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파면된 전직 대통령도 경호를 받긴 합니다만 경호처 1인자인 경호처 차장이 지금은 사실 원래 우선순위 경호 대상자는 한덕수 대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지 않고 파면된 전직 대통령을 계속 밀착 케어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것 자체도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증거인멸 끝내고 도망치는 속셈이냐, 즉시 출국 금지 조치하고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란 공범죄로 보이는데 사퇴를 할 게 아니라 이거는 파면이 되고 그리고 또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런 의혹도 제기를 했어요. 제보를 들었는데 김성훈 차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나는 그만두고 국민의힘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다시 경호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를 비롯해 정치권 메시지도 나오고 있어요. 네. 4.16 재단은 오후 3시에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을 열고요. 기억 영상 상영, 뮤지컬 합창 공연 등을 진행합니다. 또 전남 진도군 팽목항 세월호 기억관에서도 오후 1시부터 기억식이 열립니다. 4월 16일 약속국민연대도 오후 4시 16분에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시민 기억식을 열고 묵념, 헌화, 추모 공연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치권 주요 인사들은 이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11주기 기억식에 참석을 하는데요. 메시지도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가고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직무대행이 자리를 해서 넋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또 민주당 김경수, 이재명 예비후보, 김동연 경기지사 등 대권 주자들도 참석을 해서 추모할 계획이고요. 국민의힘은 논평을 냈습니다. 11주기를 추모하며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한다. 가슴 아팠던 그날을 기억하며 앞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전했고요. 이재명 전 대표는 어떤 비용과 이익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앞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지금 정치권의 분위기를 보면 산불 대응 문제라든가 추경으로도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월호라는 끔찍한 전 국민이 잊을 수 없는 이 참사가 11주기를 맞는 동안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참사를 또 피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산불도 있었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있었고 제주항공 참사, 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매번 반복되는 말이 되게
좀 잊지 않겠다라는 이 말이 좀 공허하게 들리는 측면도 있는데요. 국민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이 여러 건 발의가 됐지만 국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몇 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모두가 계속 촉구하는 게 정치권의 그런 안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제도 마련, 또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주문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건 세월호 이후에 참사를 되게 입에 올리지 못하고 마치 정쟁과 혐오의 대상인 것처럼 네. 하는 기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절대 이제 정치권이 나서서 불지피지 않고 이제 좀 더 화합에 신경 써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이벤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만의 졸음 퇴치법 또는 졸음과 관련된 에피소드 있다면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0356님 25톤 탱크롤이 운전하는데 요즘 봄이라 졸음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신나는 음악 볼륨 업해두고요. 크게 따라 부릅니다. 혼자 타고 있으니 부끄러울 것도 없죠 하셨고요. 5695님 저는 직장 다닐 때 이맘때쯤 졸음이 쏟아져서 많이 힘들었는데요. 퇴직한 지금은 졸릴 때 살짝 졸아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하셨어요.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지금의 휴식을 만끽하셔도 되죠. 9690님 저는 교회 기도 시간 잠이 들어 코까지 골며 잔 적이 있어요. 깨고 나서 얼마나 창피하던지 지금 다시 생각해도 부끄럽네요 하셨어요. 5597님 저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밥 먹고 운행하다 졸리면 코털을 뽑습니다. 그럼 눈물이 핑 돌고 잠이 싹 사라집니다. 버스 기사님들 모두 안전 운행하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콩으로 신우희님 저 대학생 때 학교 가는 길 버스에서 졸다가 시험 시간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마음 아픈 추억이라 졸릴 때는 그때를 떠올리면서 졸음을 타파하고 있어요. 참 우픈 사연이죠 하셨네요. 네, 정말 우픈 사연이네요.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2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경부 동탄터널입니다. 2차로와 3차로에 추돌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해서 터널 진입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인데요. 서울 쪽으로 인제터널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 정체입니다. 비봉 부근에서 팔탄분기점까지 속도 못 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반월터널에서 둔대분기점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신갈분기점에서 용인 사이 작업이 시작됐고요. 서용인 분기점에서 양재터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성남 쪽으로 남인천 요금소에서 석수까지 1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의 국경이 없어진 지 벌써 오래죠. 안방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물론이고 전 세계 어디든지 투자하는 시대인데요. 그래서 한 주에 딱 가운데인 수요일 동학개미는 물론이고 서학개미들도 꼭 알아야 할 금융시장 정보를 모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수요 금융시장 오늘부터 새롭게 이 코너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윤은별 연합인포맥스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이 계신 연합인포맥스가 한국의 블룸버그 통신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희 연합인포맥스는요, 금융정보 전문 업체이자 매체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이제 증권사나 은행에서 여러 모니터를 동시에 보면서 차트를 보고 거래하는 그런 장면 환율이랑 같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네. 네, 그분들이 틀어놓고 모니터에서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좀 금융을 전문으로 데이터랑 뉴스를 전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 먼저 국내 증시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요. 오늘 분위기 어떤가요? 네, 이번 주에는 좀 주식창을 보면서 간만에 마음 놓으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오늘은 조금 또 다시 약세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보면 코스피가 0.6% 정도 하락해서 2,460대고요. 코스닥이 0.5% 정도 하락해서 707 부근입니다. 이번 주에 원래 자동차 관련주랑 반도체 쪽 주가가 좋았는데 네. 오늘은 좀 반도체주가 약세입니다. 좀 수총 높은 종목들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2.8% 정도 빠져서 55,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3% 정도 내려서 175,000원 부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 종목을 좀 보면요. 삼성전기가 2% 상승 중입니다. 어제 저녁에 좀 소식이 나왔는데 요즘 아마 유명해서 다들 아실 텐데요.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에 네. 삼성전기의 주력 제품을 공급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네. 근데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증시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잖아요. 근데 오늘은 잠잠한가 봐요. 네, 이번 주 어제까지 좀 주식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관련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저번 주까지 되게 안 좋았잖아요, 증시가. 네. 요게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관세를 유예한다는 쪽의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요. 가장 최근인 전날 밤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요. 백악관이 일단 중국한테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요.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협상의 공은 중국으로 넘어갔다. 우리랑 협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중국은 그렇게 급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도 이제 만만하게 이제 받을 건 아니고 미국이 관세를 발표했으니까 우리도 히토류 수출 안 하겠다. 미국 비행기 업체 물건 받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지지부진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관세만 보면은 일단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이거는 어제 오늘 얘기고요. 사실 언제 또 어떤 발언이 나올지 모르긴 합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 소식도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미국 정규장 자체는 부합 정도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3시 반에 마감하는 그런 증시는 큰 변동 없이 전일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는 대체 왜 약하냐? 네. 요거는 이제 간밤에 미국 정규장 때보다 끝나고 나온 소식들 때문인데요. 이게 엔비디아 때문이 큽니다. 네. 엔비디아가 시간의 거래에서 6%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이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AI 반도체인 H20을 중국에 수출할 때 수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통보를 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네. 그래서 미국 주식 선물도 약세고 저희도 약세고 기술주들까지 전부 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제 미국 증시가 지난해 상승세를 좀 타면서 투자에 나섰던 분들이 많은데요. 올해는 또 흐름이 좋지 않으면서 손해보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경제지표 하나하나에도 이제 촉각을 세우고 계시던데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네, 사실 요즘 경제지표는 관세가 많이 관심도를 잡아먹는 느낌이긴 한데요. 그래도 지표를 좀 살펴보자면 이번 주 일단 오늘 밤에 나오는 소매 판매 지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전월보다 급증했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관세 때문에 소비자들이 먼저 소비를 하는 그런 경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소매 판매가 호조로 나오더라도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일단 소매 판매가 제일 크고 또 오늘 밤 새벽에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이런 여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지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습니다. 네. 환율 얘기도 좀 해볼게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갔었죠. 네, 환율을 요즘 많이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도 보면은 1,420원대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저번 주에 1,490원 가까이서 고점을 찍고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70원 가까이 내려온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퍼붓는 관세 공격이 미국 경제도 위험하게 할 거다. 미국 자산 믿을 수 있겠냐. 이런 분위기가 커지면서 그동안 달러 가치가 강했던 게 많이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원 환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미국 국채금리는 금융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 국채라고 하면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세계 최강국이 발행한 국채다 보니까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이고요. 네. 뭐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신용도와도 직결이 되지만요.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가 국채를 찍을 때 투자자한테 줘야 되는 이자 비용이라도 받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부채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35조 달러가 넘고 하나로도 5경이 넘습니다. 당연히 그 정부는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또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국채 금리는 채권을 사면 이자를 주는 표면 금리랑도 다르거든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 금리를 이제 뉴스에서 얘기하는 국채 금리인데, 예를 들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은 그 금리 수준에 맞춰서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의 시장에 있는 낮은 금리 채권은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시장에서 높은 금리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주고 연 5%, 5만 원을 받는 국채가 있는데 시장 금리가 6%로 올라가면 6%를 주는 채권이 발행되니까 그거에 맞게 시장 이자율을 지급을 해야겠죠. 보장을 해줘야겠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를 주는 채권은 100만 원보다 더 싸게 해서 총합해서 이자율이 6% 정도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리랑 가격이 반대로 된다는 이렇게 논리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최근 미국 국채 금리 변동성이 이렇게 큰 이유는 뭐예요? 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이제 3월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장기채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니까요. 주식은 위험, 채권은 안전자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전자산 수요가 있고 또 현금을 확보하고 싶다는 수요가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국채를 사는 투자자들이 늘어났고, 저번 주에는 심지어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했다 이런 루머까지 돌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 뭐 소식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10년 금리, 미국 국채 10년 금리가 좀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4월 9일 저번 주에 트럼프가 상호관세 유예를 하면서 좀 금융시장도 안정을 찾아간 측면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단기간에 급등한 금리를 의식했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앞서 좀 금리가 어떻게 경제에 중요한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이런 면에서 트럼프도 좀 채권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국내에도 굵직한 경제 이벤트가 대기 중이죠.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단 내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를 엽니다. 지금 한국 기준금리가 2.75%인데 여기서 2.5%로 내릴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단 시장 전문가들은 금리를 동결한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환율도 뭐 내린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1,400원이 낮은 수준도 아니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도 많이 늦어지고 있고 경기가 안 좋긴 하지만 좀 더 동결을 하지 않겠냐라는 시선이 좀 더 많습니다. 네. 또 대선 국면이다 보니 여야 모두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맞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최근에 경제 공약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유의해서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AI 인프라에 200조 원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좀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 가장 큰 액수를 얘기한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 이전에 먼저 AI 투자 100조 시대를 만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AI 관련한 투자 계획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산업에 어떻게 투자한다고 얘기하고 있을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요 금융시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은별 연합인포맥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일터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그리고 정치부 기자가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몸에 머리와 허리가 있는 것처럼 말에도 머리와 허리가 있는데요. 먼저 말머리의 기본 의미는 이야기를 시작할 때의 말의 첫마디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먼저 안부를 묻는 것으로 말머리를 꺼냈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말머리는 이야기를 할 때 끌고 가는 말의 방향을 뜻하기도 해서 그는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슬며시 말머리를 돌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허리는 하고 있는 말의 중간이란 뜻으로 말허리를 꺾다, 말허리를 끊다와 같은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말머리를 자르다라는 관용구는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말을 중지시키다라는 뜻이고 그는 내가 몇 마디 변명을 하기도 전에 말머리를 잘라버렸다와 같이 쓸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말허리를 자르다라고 해도 같은 뜻이 됩니다. 그리고 말꼬리는 한마디 말이나 말의 맨 끝이란 뜻으로 말끝과 같은 것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관용구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다나 말꼬리를 잡다, 말꼬리를 물다, 말꼬리를 붙이다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말꼬리를 물다는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 말하다를 뜻하고 말꼬리를 붙이다는 말이 끊어지지 않게 있다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선공기의 영향권에서 벗어났고요. 급변했던 불안정한 날씨와도 안녕입니다. 오늘 전형적인 봄 날씨고 기온이 급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낮에 20도 넘겠고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 전국에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건조함은 해소됐지만 바람이 강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나들이 및 입산 시 화기 취급은 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불 예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는 흑산도, 홍도에 강풍특보 내려져 있는데요. 제주도에도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기질은 청정한 가운데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날씨로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요란하게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서해 먼바다의 물결이 높겠습니다. 또 서해 바다는 오늘 밤부터 안개도 짙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도 올라서 서울이 13도, 오늘과 7도 정도 차이 나겠습니다. 7에서 15도 분포, 낮 기온은 서울 24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진출자 8명을 발표했습니다. 1차 진출자는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호, 한동훈, 홍준표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김도관 전 의원과 김부겸 전 총리 측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범보수 진영과의 반 이재명 빅텐트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측 제안으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관세 협상에 나섭니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만드는 H20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중국은 자국 항공사에 미국 보잉사 항공기 인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엿새째인 오늘 실종자는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네, 월요일에도 관련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사고가 발생한 지 엿새째인 오늘까지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소방당국이 밝힌 내용을 보면요, 이 사고로 실종된 근로자가 매몰된 곳으로 추정되는 지점까지는 접근은 했다고 합니다. 네. 굴삭기를 투입해서 잔해물과 토사를 제거하고 구조대원과 구조견을 동원해 확보된 공간을 수색하는 방식으로 인명검색을 진행하겠다 밝혔는데, 하지만 추정된 위치에서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다른 부위를 특정해서 수색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직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이 원활한 수색 작업이 어려워서 실종자 구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리고 또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던 이 컨테이너에 식량이 있는지도 확인이 아직 안 됐다고 하네요.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시공사인 포스코 ENC의 하도급 업체 소속 작업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 사고 당시 보강 작업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지하 터널과 도로가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둥 파손 보강 공사를 위해서 크레인으로 첫 번째 H빔을 지하로 내리려던 중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7시간 전 이미 터널을 떠받치는 중앙 기둥이 파손된 게 확인됐고 보고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기둥 파손뿐만 아니라 이미 2년 전에도 이 사고가 난 구간에 연약한 지반 문제가 지적되기까지 했는데, 네. 미리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설계와 시공뿐만 아니라 감리 단계에서도 업무 소홀이 있었는지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 전부터 위험 징후가 있었던 걸로 드러나면서 시공사인 포스코 ENC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이번 신안산선 붕괴 사고 지난 2012년 인천에서 발생한 지하철 공사 터널 붕괴 사고와 공법부터 위험 징후까지 겹쳐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13년 당시 사고 현장의 시공사도 포스코 ENC의 전신 포스코건설이었습니다. 당시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25m 깊이의 구멍이 뚫리면서 땅 밑에 있던 상수도관이 훤히 드러나기까지 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일주일 전 공사 현장엔 토사가 떨어졌고 사흘 전
전부터는 누수량도 많아졌지만 안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번에도 사고 전날 터널을 받치는 콘크리트 기둥이 파손된 사실이 확인됐고요.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시공사는 붕괴 위험은 없을 것 같다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사고 4시간 전에는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권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작업은 계속됐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는데 이 두 공사 모두 공법까지도 같았습니다. 13년 간격을 두고 같은 공법, 같은 시공사의 위험 징후가 감지됐는데도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일이 반복돼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나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네, 하루가 멀다 하고 땅 꺼짐, 싱크홀 소식이 연거푸 들리는 요즘인데요. 어제도 인천 부평역 앞 횡단보도에서 가로 5m, 깊이 10cm 규모의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하 통로 건설 과정에서 위쪽 흙이 얼었다가 날이 풀려 녹으면서 일부 침하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 같은 날 신내동 중랑구청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서도 싱크홀이 발견됐는데 마찬가지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계속되는 싱크홀로 불안을 넘어 공포감까지 느낀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기상예보를 보고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자연재해와 달리 갑작스럽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싱크홀은 대비조차 할 수 없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도 집중호우가 내리는 장마철도 아닌 봄에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 서울 시내 어디에서도 발밑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가 만든 싱크홀 지도는 기껏해야 수도관 누수 여부나 포트홀처럼 자동차 바퀴가 살짝 빠지는 작은 집안 침하 가능성만 볼 수 있는 부실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50대 가장이 노부모와 아내, 자식까지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어제 경찰에 체포됐어요. 네, 참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한 50대 남성이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80대 노부모와 50대 아내 그리고 10대, 20대 두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범행 이후 자신의 누나에게 가족이 집단 자살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누나가 남동생 가족의 상태가 걱정된다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나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을 땐 이미 일가족 5명이 모두 숨진 상태였고 50대 가장이 쓴 메모가 발견됐는데 범행을 저지르고 본인도 따라 죽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사라진 남성을 추적한 끝에 1시간 만에 이 남성을 붙잡았는데요. 차로 4시간 떨어진 광주의 한 빌라에서 발견됐는데 약물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업 실패를 비관해서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는데 다만 주변인 조사만 이뤄졌기 때문에 어떤 진술을 하냐에 따라서 새로운 범행 동기가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도 50대 남편과 부인 그리고 10대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죠. 당시 남편이 해외 소셜 커머스 업체에 수억 원을 투자했다가 수익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기 때문인지 이런 비극적인 소식이 연거푸 들려서 참 답답합니다. 네. 여객기에서 승객 난동으로 비상문이 열리는 아찔한 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 제주공항에서 김포로 가려던 에어서울 여객기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한 30대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열었다고 합니다. 당시 비행기는 활주로로 이동 중이었고 200명이 넘는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요. 폐소공포증이 있어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결국 승객들은 2시간 넘게 비행기에 머물면서 기다려야 했는데 기다리는 거야 그렇다 쳐도 혹여 비행기가 뜬 상태에서 문을 열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은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비상문 개방 사고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2년 전에도 제주에서 대구로 가던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에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같은 해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날아오던 여객기에서도 20대 남성이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제지되기도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비상문 개방 사고 때문에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승객이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하면 승무원이 경고 없이 제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이 널리 알려져야 하고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약물 운전이 크게 늘고 있어요.
네, 설마 별일 있겠나 싶은 맘에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꼭 술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면 운전을 해선 안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약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건수가 최근 2년 새에 2배로 늘었는데 올해도 3월까지 벌써 면허 20개가 취소됐습니다. 음주운전이야 당연히 안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약물 운전은 의사 처방도 받았으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에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네. 음주운전만큼이나 약물 운전도 위험합니다. 2년 전 압구정에서 롤스로이스가 인도를 침범해 행인을 숨지게 한 사고도 운전자가 약물에 취해버린 일이었고요. 같은 해 제주에서 20대 여성이 식욕 억제제를 먹고 환각 증세를 일으켜서 버스며 경찰차며 줄줄이 들이받는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의사의 정식 처방을 받고 약물을 복용했다 하더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위법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달리 단속도 여의치 않아서 근절 방안의 한계도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5초 안에 끝나는 음주 단속과 달리 약물은 간이 검사만 해도 15분이 걸리는데 불과 몇 달 전에는 강남에서 40대 남성이 약물 운전으로 한 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검사 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차를 몰다가 또 사고를 낸 일도 있었습니다. 간이 검사를 한다 한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려서 길을 막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정보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약물 운전 현장에서 단속할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네요. 결국 약물 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데 인명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이라도 평소 상태와 다르다 싶으면 운전대 잡는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는 습관 길러보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대형 산불 사태 이후 피해 지역에서 착한 관광을 독려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얘기예요? 네, 일반적으로 이 산불 피해를 입는 곳에 놀러 간다 하면 왠지 눈총 받을 것 같고 가뜩이나 보금자리와 일터를 모두 잃은 이재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텐데 네. 지자체들은 산불 피해 지역에 놀러 오는 걸 민폐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영남권을 덮친 역대 최악의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들 관광객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봄이면 국내외 관광객들이 붐비던 하회마을은 산불 발생 이후 방문객이 급감해 지역 내 한옥 스테이와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 예약이 90% 이상 취소됐고요. 안동찜닭과 간고등어 등 지역 대표 음식점의 매출 역시 절반 넘게 감소했고 청송과 영덕 등 다른 산불 피해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관광하는 건 곧 지역을 돕는 성금이나 여행 기부와 같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모금과 연계한 관광 행사를 열고 이 지자체장이 직접 방문해달라 문자까지 보내는 등 착한 관광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날씨도 포근하고 좋은데 나들이 삼아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겠네요. 네. 자, 다음은 아파트를 순찰하던 경찰관들이 아파트 베란다에 갇힌 어르신을 구조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어르신이 베란다에 18시간 넘게 고립돼 있었다고요. 네, 지난 주말 종로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할머님이 화분에 물을 주려고 베란다에 나갔다가 문이 잠겨버리면서 고립됐다고 하는데요. 층도 높은 데다가 근처에 차들도 많이 지나다녀서 아무리 소리쳐도 구조 요청은 들리지 않았고 무려 18시간을 꼬박 갇혀 계셨다고 합니다. 네. 이튿날 새벽에는 눈까지 내려 자칫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지쳐가던 할머님은 궁여지책으로 옷가지를 엮어서 기다란 줄을 만들어 베란다 밖으로 던졌고 필사적인 구조 신호는 천만다행히도 순찰 중이던 경찰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경찰들은 곧장 위층으로 올라가 추위와 공포에 떨던 할머니를 무사히 구출해냈는데요. 할머님의 놀라운 기지도 그렇고 또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판단한 경찰분들께도 감사 인사 대신 전해드립니다. 네.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요즘 외출하기가 참 겁나실 텐데요. 그래도 올해는 짧게 끝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네, 요즘 꽃가루 알레르기가 한창이죠. 봄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나무 꽃가루가 예년보다 빨리 날리기 시작했고 더 일찍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8개 도시에서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는 평균 3일 빨라졌고요. 꽃가루 지속 기간도 4일 줄었습니다. 다만 수목별로 날림 시기가 조정되면서 여러 수목이 동시자발적으로 꽃가루를 뿜어내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서요. 짧지만 굳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졸음퇴치법은 무엇인지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2907님, 저는 잠이 쏟아질 때 지압 슬리퍼 신고 걸어다닙니다. 시원함과 통증을 번갈아 느끼면서 졸음을 물리치는 거죠. 세모정 식구들에게도 추천합니다 하셨고요. 3253님, 저는 졸리면 그냥 잡니다. 아직껏 잠하고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청취자들의 꿀팁 열심히 듣고 실천해봐야겠습니다 하셨어요. 3488님, 고등학교 수학 시간 제가 졸아서 선생님이 분필을 던지셨는데 제가 아닌 뒤에 있던 친구가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참 미안했는데 아직도 그 친구랑 연락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예전에는 정말 선생님들이 이 분필을 잘 던지셨어요. 6264님, 저는 졸리면 가만히 차 백미러를 봅니다. 그럼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오늘은 밥을 많이 먹었더니 많이 졸리겠어요. 백밀러 많이 봐야 할 듯합니다 하셨고요. 3176님, 꽃시장에서 일하며 애청하고 있어요. 요즘 꽃시장 경기도 안 좋아서 손님이 많이 없다 보니 종종 졸린데요. 그럴 때마다 스쿼트 동작을 30번씩 합니다. 몸에 땀이 나면서 잠도 깨고 운동도 됩니다 하셨네요. 좋은 방법인데요.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졸음이 싹 달아날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긍정적인 메시지와 경쾌한 멜로디로 어깨가 들썩이게 되는 곡이죠. 2008년 발매된 마이티 마우스의 대표곡 에너지 함께 듣고 저는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로 돌아올게요.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 현재 법적 정년이 60세거든요. 근데 65세로 연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이제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해서 지난 9일 날 2024년 서울 서베이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응답자의 87.8%가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라고 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반면에 한국은행은 정년이 연장되어 오히려 청년 고용률이 낮아졌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처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서 정년을 늘려서 노동력 확보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은 요즘에 정년까지 다니는데 어디 있냐, 그 전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실질 효과가 너무 미미할 거다라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한 명과 암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네.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정년 연장에 관한 장단점 살펴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또 오늘은 청취율 조사 기간 맞춰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봤어요. 추첨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지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는 홍삼 세트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샵 973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의 정년 제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세계 주요국들의 정년 현황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이 조사를 해왔는데요. 법제처에서 2020년 3월 발표한 주요 정년 제도라는 걸 보도를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64세로 규정돼 있고요. 네. 중국의 경우에는 남자는 60세지만 여성은 50세로 규정해뒀습니다. 러시아는 남자 65세, 여성 60세고요.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년을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네. 프랑스는 62세, 독일은 66세대인데요. 이제 독일은 29년까지 67세로, 프랑스는 2030년까지 64세로 정년을 늦추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근로기준법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정년이나 이런 내용은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우리가 약칭해서 고령자 고용법이라고 불리우는
그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정해야 된다고 하고 만약에 회사가 60세 미만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해서 강행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58세에서 현재 60세 정년으로 바뀐 건 2016년 300인 이상 이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건데 다시 정년 논의가 나오게 된 이유는 뭘까요? 뭐 우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고령 노동력을 활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다음에 가장 큰 거라고 좀 생각하는데 은퇴 후 이제 국민연금 수급 때까지를 소득 크레바스라고 불리우는 네. 기간이 있다. 이건 이제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 60세 정년이면 연금 수급 개시 65세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이 무려 5년의 기간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한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년 연장이 다른 뭐 방법들보다는 우선 이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지 않나라는 것도 있고요. 또 언론 보도들에 의하면 뭐 요즘에 이제 조기 대선이 있으니까 표퓰리즘 아닌가 그런 보도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물론 소득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퇴직연금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5년의 공백 정도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법적 연장을 추진하는 게 소득 공백기 때문이다라고만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해 두고 있는데요. 이게 퇴직연금 제도가 탄탄히 받쳐준다고 하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작년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이 43만 약 7천 개소로서 대상 사업장 162만 개소의 26.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가입한 곳의 사업장 규모별 가입률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 70% 정도 대부분 가입했지만은 30인 미만으로 올수록 50%도 안 된 48% 미만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 퇴직금 제도로 운영하더라도 그거 더 이상 급여 계좌로 넣어주지 말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네.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많은 사업장에서 아직까지 급여 계좌로 입금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아니 그러면 네. 실제로 퇴직금 제도에서도 급여 계좌가 아니라 IRP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안 지키면 네. 뭐 과태료나 제재가 없어요? 원래는 있어야지 잘 지켜지겠죠. 네. 근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하도록 해놓고 여기에 대한 벌칙 규정, 그러니까 제재를 두고 있지 않으니까 이걸 계좌로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뭐 적발이나 되면 시정 조치를 그냥 시정 지시를 하는데 이제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사업장에서는 그냥 귀찮다. 그다음에 우리 해당 퇴직자분도 가서 뭐 은행 가서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번거롭다라는 이유로 그냥 바로 급여 계좌로 계속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정년 연장 이야기로 돌아와 봐서요. 직장에서 은퇴해서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이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득 크레바스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왜 생기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그 수급 개시 연령을 최초에는 60세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저번에 국민연금 개혁에서도 이제 소득 대체율이 43%까지 올라가겠지만 이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연금 재정을 이제 지속성으로 높이고자 해서 2013년도부터는 이 5년마다 1세씩 연금 개시 연령을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52년 이전 출생은 그냥 60세로 받는 거고 이유는 5년마다 1세씩 받아서 지금 65세까지 수급 연령을 증가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정년하고 연금을 받는 기간이 이제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 소득 절벽 구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예상 못했던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요즘 정년 연장 이야기가 너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로 실감하는 이제 기간이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왜냐하면 1969년생부터 65세에 연금을 개시하게 되는데요. 69년생에 이제 정년이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이분들이 나갔을 때에 이 구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정년 연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일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근로소득세도 이제 많이 거둘 수 있고 뭐 국민연금도 그만큼 또 거둘 수 있으니까 네. 재정이 채워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더 좋은 이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이야기들은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 네. 저희가 이야기한 부분이 많았는데 네. 경영계 입장에서 정년 연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경영계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뭐 노라고만 하지 않고 정년 연장보다는 현재 임금 체제 개편을 통한 재고용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2013년에 정년 60세 법 통과 후에 기업들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임금 피크제는 그냥 일정 연령 이후부터는 임금이 삭감되는 그냥 단순한 구조입니다. 네. 근데 이 임금 피크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무효라는 판례가 나온 이유는 이 제도가 여전히 완벽한 건 아니다. 이게 불안하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또 한국은행의 이제 고령자 계속 방안 보고서를 보면 법적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발표됐다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년 연장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 뭐 이런 네. 말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보고서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2016년 임금 체계 조정 없이 시행된 정년 연장이 고령층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했다. 근데 그 혜택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일자리에 집중됐고 조기 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이 초래됐다는 게 이제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또한 분석 내용으로 바르면요, 그 당시에 이제 55세에서 59세 근로자 고용률이 1.8% 포인트 증가했습니다만은 23세에서 27세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 오히려 6.9%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면 고령 근로자 1명 증가할 때 청년 근로자는 약 0.4에서 1.5명 정도 감소했다는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적 정년보다는 현재 정년에서 퇴직은 시키되 계속 뭐 고용을 의무화하는 게 좋다. 네. 약간 이런 논리인 건데 네. 각계의 입장은 어떤가요? 사실 뭐 한국노총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선별 재고용은 고용 불안과 임금 하락을 야기할 게 뻔하니까 반대한다고. 뭐 민주노총 쪽은 뭐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 목표 연령을 밝히지는 않았고요. 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아까 재고용하는 방식을 활성화하자는 거고요. 이 이유는 우리나라가 연공제를 대부분 택하고 있으니까 분명시 정년 연장되면 기업 인건비가 더 부담이 가중된다. 청년 고용 여력이 감소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인권위원회 역시나 뭐 65세 상향에 대한 본안책을 마련하고 임금 피크제 실효화 등을 해야 된다고 권고한 수준이게 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고용 동향 그래프에 따르면 정년 연장 효과가 제한적이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2013년에 정년 연장 법이 통과됐는데요. 여기에서는 연구진이 2012년부터 조기 퇴직자가 증가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 정년 연장이 되니까 그 이전에 앞서서 사전에 대응 조치를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정년 60세 시행 전에 입법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고사직 정례해고 등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기업은 정년 때까지 계속 근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법적 정년의 연장 효과는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곳은 없는 걸까요? 정년 이전에 조기 퇴직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현실이 좀 의아하게 느껴지네요. 사실 이제 공공부문을 제외하고는 일반 사기업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전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닥친 경우에만 아니면 현실화에 근접했을 경우만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거나 하는 인위적 조치를 취해왔거든요. 근데 현재는 뭐 선제적으로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우까지 이제 이런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시행하고 있어서 이 희망퇴직의 모집이 상시화되었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노동시장의 최상단에 있는 그런 상위 10%만 덕을 본다는 말도 나오기 하고 있습니다. 네.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임금 체계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즉 연공형 임금 체계를 먼저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고전적인 연공제 방식은 아무래도 나이가 많음으로써 급여가 올라가는 체계여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직무에 기반한 이제 직무급제를 도입해야 된다.
건데요. 네. 이게 뭐 임금의 제도를 바꾸려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도입이 사실상 그렇게 쉽지만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는 다시 정년 이후에 재계약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재계약 방식으로 할 때 직무에 기반한 임금 체계로서 그 사람이 맡은 직무에 따라 급여를 설정시켜서 다른 제도를 도입시키겠다.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세, 오늘은 정년 연장에 관한 장단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스텔라장의 아름다워. 보겠습니다. 콩으로 남물결님, 정년 연령과 국민연금 수령 시기의 간극이 커서 정년 연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정년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법적으로는 정년 보장받고 있습니다. 현재 60세고요. 만약에 법이 바뀐다고 하면 여전히 5인 미만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다 정년이 보장되게 돼 있습니다. 네. 또 1960님, 제가 고용보험으로 학원에서 무료 강의를 2번 들었는데요. 이것도 연령 제한과 기간이 있나요? 하셨어요. 사실 이제 국민 배움 카드로 아마 그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강의를 무료 강의 들으셨는데요. 이게 연령 제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기간은 있게 되죠. 이제 강의 수강 기간 같은 게 있으니까요. 네. 5914님,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퇴직 후 재고용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는 건가요?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항상 퇴직 후에 재고용 된다는 거는 그 앞에 기간에는 이제 단절이 되고 새롭게 고용 계약이 근로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 이전 기간에 퇴직금 다시 받으시고 다시 새롭게 근로계약을 쓰시는 건 맞습니다. 네. 9092님, 정년 연장이 된다고 해도 총 받는 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던데요. 정년 연장 시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은 보장이 되나요? 하셨어요. 사실 이제 앞선 말씀드린 2013년도에 정년 연장이 되면서 대부분의 사업장들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네. 이번에 정년 연장에서도 아무래도 다 지금 임금에 감소 없는 정년 연장이 있을까 하라는 의문은 좀 듭니다. 네. 2128님, 공무원 중에서도 교사는 법에 의해 정년퇴직 나이가 62세로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요. 왜 정년퇴직 나이가 다른 건가요? 하셨어요. 네, 이거는 아까 우리 사기업에서는 고령자 고용법에 의해서 60세를 일률적으로 규정해놨기 때문인 거고요.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법에서 교사 같은 경우는 62세 그 다음에 이 직급에 따라서 그 연장을 달리하고 있어서 법에서 이제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문자 소개되신 분들 가운데서 2분께 홍삼 세트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김효신 노무사님이 직접 뽑아주세요. 네, 그 콩 남물결님하고요, 1960님 하겠습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시사저널 이원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1대 대선 경선에 나설 후보 등록을 마감했는데요. 민주당은 일찌감치 3명으로 결정됐죠. 네, 민주당이 어제 딱 하루 후보 등록을 받았거든요. 모두 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이렇게 3명이고, 구도를 좀 살펴보면 김경수, 김동연 이 두 사람이 비명계로 좀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친명 대 비명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좀 뚜렷한 1강 2약으로 평가가 또 되잖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워낙 좀 강력한 후보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번 경선은 1위 싸움보다는 두 비명계 간의 2위 싸움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결국 경선에 불참했어요. 네, 원래는 김두관 전 의원까지 모두 4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제 김두관 전 의원이 경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경선 룰 때문이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민주당 경선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경선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후보들과 협의 없는 경선 룰은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보듯 뻔하다. 뭐 자세한 민주당 경선 룰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텐데 네. 쉽게 말해서 이 경선 룰이 이재명 대표에게 맞춰져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김두관 전 의원이 대선 불출마가 아니라 경선 불출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도 김 전 의원이 이제 뭐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나 뭐 제3지대 출마도 할 수 있다. 이런 여지가 열려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조용한 경선 모드예요. 네, 방금 전 이 김두관 전 의원 불출마나 또 경선 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고요. 일정도 뭐 다른 당 안팎의 다른 주자들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좀 최근에 보면은 뭐 출마 선언도 동영상으로 했었고 네. 어제도 이제 도울 김용옥 선생 그리고 유시민 작가와의 대담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는데 보통 선거 국면에서는 주자들이 좀 현장을 많이 찾고 이렇게 네. 하는데 뭐 아직 극초반이긴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좀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좀 짜여진 일정 위주로 좀 소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좀 주력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이 정도만 해도 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좀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경선 룰 이야기를 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되죠. 네, 우선 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네. 민주당 경선 룰은 지난 이제 두 번의 대선은 이제 지난 두 번은 같은 방식으로 치렀는데 이번에는 좀 변경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변경된 룰이 권리당원 투표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 즉 이제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 응답만 집계를 하고 만약에 여론조사를 받았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그 응답은 배제되게 되는 그런 네. 방식인데요. 그리고 이제 주자들은 앞으로 2주간 4차례에 걸쳐서 권역별로 순회 경선에 나서게 되고 이제 여기서 당원 투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국민 대상 여론조사가 별도로 진행이 돼서 그 결과를 합산해서 오는 27일에 본선에 나와서 한 명의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번 경선 룰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잖아요. 맞습니다. 이 경선 룰 변경이 경선의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여긴 걸까요?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김두관 전 의원도 그렇고 이 경선 룰 때문에 좀 경선에 뭐 불출마할 수 있다. 김동연 네. 지사 사실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말씀드린 대로 지난 19대, 20대 이 두 번의 대선에서는 룰이 어땠냐면 당원들에게 1인 1표씩 주어지고 당연히 그리고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도 참여를 원하면 이제 다 신청을 해서 1인 1표씩을 다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의 그때는 이제 개방형 경선으로 좀 평가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50대 50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로 바뀌면서 또 역선택 방지 조항까지 또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아무래도 그 당원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맞춘 룰이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김동연 지사도 말씀드린 대로 좀 불출마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좀 김두관 전 의원과 다른 판단을 내리고 경선에 참여하기로 해서 이번에 3파전이 또 구성이 된 겁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에 이 다른 경선 후보들도 경제,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의 지금 뭐 행보를 보면 좀 조용한 경선이다. 네. 뭐 이렇게 평가되듯이 또 경제 민생 행보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또 워낙 그 당내 지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이 네거티브나 좀 공방전을 벌이게 되면은 그 당원들의 그 표심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경제나 정책 쪽으로 이재명 대표도 네.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가면서 좀 이렇게 하고 있다고도 좀 해석이 되고요. 어제 김경수 전 지사는 고양시를 찾아서 자영업자 간담회를 가졌고 김동연 전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또 부품업계 관세 대응 관련해서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가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근데 어대명 경선이 현실화되면 자칫 경선 흥행에 실패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워낙 유력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민주당에서
뭐 불출마도 많았거든요. 이제 출마가 예상됐던 이제 김부겸 전 총리, 뭐 박용진 전 의원, 뭐 이런 대권 주자로 평가됐던 인사들이 결국 불출마를 했는데 뭐 이것도 다 이재명 대표의 좀 벽을 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됐고요. 네. 또 대선 경선에 사실 3명밖에 안 나온 거는 되게 적게 나온 건데 좀 긴장감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딜레마의 모습인데요. 방금 또 그 경제 민생 행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대중들은 좀 관심을 갖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에게 좀 위협이 되더라도 100% 이제 완전 국민 경선 뭐 이런 방식으로 좀 경선을 치르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네. 뭐 그렇게 되면 좀 흥행은 되지만 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대선 승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가야 좋겠다라는 판단이 좀 주류 쪽에서 이렇게 좀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에선 11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냈는데요. 오늘 8명으로 압축하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어요. 맞습니다. 3강 2중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네, 어제 이제 명단을 공개했을 때 11명이었는데 오늘 8명으로 네. 압축을 했습니다. 서류 심사를 통해서 8명으로 압축을 한 거고요. 네. 가나다 순으로 좀 보면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8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각종 여론조사나 뭐 당내 분위기 이런 걸 살펴봤을 때 3강 2중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 3강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2중은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좀 뭐 추론의 좀 영역인 부분이 있고 사실 지금 뭐 시시각각 상당히 좀 판세가 변하고 있어서 뭐 5명의 각축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평가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4강전에 누가 들어가냐가 관심이잖아요. 네, 4강전 이게 왜 4강전이 되냐면요. 일단 서류 심사를 통해서 이제 1차 경선 진출자가 발표가 된 거고. 네, 8명이 나왔죠. 예, 이제 1차 경선이 치러지는 건데 네. 모두 4명의 후보를 여기서 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후보를 추리는 방식은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실시가 되는데요. 22일에 그래서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가 정해지게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3강 2중 그래서 2중에 이제 나경원, 안철수 의원 이 둘 중에 한 명이 떨어질 거라는 관측도 있고 네. 근데 뭐 말씀드린 대로 워낙 이제 뭐 표가 분산될 것이고 또 상당히 또 5명 이 다 접전이기 때문에 뭐 다른 주자들도 좀 뭐 안심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4명을 추린 다음에는 룰이 또 변경이 됩니다. 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렇게 룰로 바뀌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네. 민주당과 뭐 비슷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2차 경선에서 근데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4명의 그 경선에서 만약에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되게 되고요. 근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상위 2인으로 좁혀서 역시 50대 50 이 룰로서 한 명의 본선 진출자를 정하는 최종 경선이 치러지게 되고 지금 뭐 4인 후보가 쟁쟁해서 쟁쟁할 거기 때문에 2인 경선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관측되고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일인데요. 네. 그 바로 전날인 5월 3일에 본선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출마설에 휩싸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단 국민의힘 경선은 참여하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당내에서 한덕수 출마론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한덕수 대망론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어제도 또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한 언론에서 이제 한대행이 대선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언론에서는 이 한대행이 불출마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뭐 또 보도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내용에는 뭐 이재명 전 대표에게 좀 국힘 이제 대선 후보가 크게 뒤지면 출마를 결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대행 측근의 워딩이 또 나왔고 또 네.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에 대해 한덕수 대행이 지금 우려를 좀 표명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근데 이 보도 이후에 총리실에서 또 입장문이 나왔는데 방금 전에 그 보도 불출마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 총리실에서 또 공지를 냈어요. 그래서 네. 이게 근데 거의 한 줄짜리 공지였기 때문에 뭐 세부적으로 뭐 한대행이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 승리에 우려를 표했다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불출마가 아니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게 조금 굉장히 애매해서 근데 사실 그냥 대선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밝히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전히 좀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보이고 저도 실제로 어제 한덕수 때 아주 가까운 인사와 좀 얘기를 나눴는데 실제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좀 여론의 추이가 앞으로 중요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 반 이재명 빅텐트론 시나리오는 뭐예요? 국민의힘에서 주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반 이재명 빅텐트 즉 이제 당을 떠나서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반대하는 모든 주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름이 좀 거론되는 거는 일단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있겠고 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그리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뭐 이런 제3지대 주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뭐 즉 결국에는 한 명으로 후보를 좁혀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좀 국민의힘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면 빅텐트 구상은 14일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국민의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꺼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승산이 네. 있다 뭐 이런 의미겠죠. 예, 홍준표 시장이 어제 뭐 좀 가장 먼저 얘기한 것 같고 그 이후로 근데 뭐 김문수 지사나 또 한동훈 전 대표 이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은 대부분 좀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네.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만 봐도 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좀 앞서가는 조사가 많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는 특별히 또 표 분산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프레임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이 계엄과 탄핵 직후에 치러지다 보니까 그 프레임으로 가게 되면 이제 상당히 불리하고 대신에 이번에는 이재명을 막는 선거다. 대통령 이재명을 막는 선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면서 구야권 또 진보 진영의 일부까지 힘을 합치게 되면 계엄에 대한 프레임을 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국민의힘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에 불참하면서 중도 확장성에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어요. 네, 이 두 사람이 또 공교롭게 그 탄핵에 찬성을 했던 네. 인사들인데 이들이 불참하면서 좀 경선이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그 탄핵에 좀 반대했던 사람들 위주로 좀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돼 봤자 좀 중도 확장성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장면은 그 오세훈 시장한테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너도 나도 찾아가서 좀 그 오세훈 시장의 좀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이 중도 확장성을 어쨌든 자기가 좀 흡수하려는 이런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뭐 국힘도 지금 뭐 흥행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너무 일방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흥행 실패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좀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 한덕수 대망론이 그 나오고 있는 것도 좀 그 대선 주자들은 물론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은 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선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요. 네. 네. 제3지대 후보들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제3지대 후보들에게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그 반 이재명 연대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이준석 개혁신당 예비 후보가 가장 먼저 좀 이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수 진영의 또 당대표를 지낸 인사기 때문에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뭐 이들은 이제 반이재명 연대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이제 구성된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 여기도 지금 단일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 그리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한상균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 추진준비위원회 대표가 후보자로 나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진보당에서도 김재현 상임대표와 강성희 전 의원이 지난 9일에 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경선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각 당의 대선 경선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세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세훈, 유승민 후보가 빠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한동훈, 안철수 이 두 후보가 탄핵 찬성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인사들이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이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반탄, 그러니까 탄핵 반대 입장과 탄핵 찬성 입장이 강하게 맞붙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반전이 생긴다면 그 컨벤션 효과가 좀 본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어서 실제로 좀 분위기가 최근에 당내에서 좀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끊어내야 된다. 이런 탄핵 네. 좀 반대 입장을 냈던 인사들도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지 좀 주목이 되고요. 그래서 또 핵심 변수가 윤심, 이른바 윤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는데 이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강성 지지층들이 굉장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민주당 경선에서는 큰 변수는 없어 보이는데 50%의 국민 여론조사에서 수치가 얼마나 나올지가 또 본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변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이원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과 홍삼 세트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